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더 시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악녀로 손꼽히는 여인 소용조씨로 많이 알려진 인조의 후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조선의 16대 왕 인조는 1623년 서인의 반정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즉위한 왕입니다. 중립외교 대신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면서 금나라와 척을 지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1627년 인조 5년 후금이 3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쳐들어와 양국이 형제국이 된다는 내용으로 화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정묘호란이었죠. 이후 금나라는 급성장을 해서 강력한 청나라가 되었고 1636년 인조 14년 겨울 다시 조선을 침략해 병자호란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인조는 궁궐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피난해서 50여일 동안 저항을 했지만 결국 청나라에 굴복하고 맙니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군신의 예를 올리는 삼계 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맛봐야 했고, 큰아들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청나라의 인질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을 겪고 창경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음습하고 쓸쓸한 창경궁에서 치욕을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몹시 힘들었던지 후궁 조씨에게 빠져 지내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용 조씨가 그녀인데요. 소용은 품계이니까 일단 후궁 조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후궁 조씨에 대해서는 사실 출신이나 고향 등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한 드라마에서 조씨의 이름을 얌전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사실 이름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조기라는 사람의 서녀로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순창 조씨 족보에 이름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성이 조씨인 것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조씨는 인조 8년 인여왕후의 후궁으로 뽑혀 입궁을 했는데 당시 10살 안팎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조씨가 궁에 들어간 것은 역시 정치적인 이유로 인조의 정비 인여왕후의 형부인 정백창에 의해 궁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인여왕후가 당시 병약했기 때문에 어린 조씨를 궁에 들여서 인조의 눈에 들게 한 다음 그녀의 끈으로 또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1630년 인조 8년 실록의 기록을 보면 행부호군 이명준이 조기의 딸과 김두남의 첩의 딸이 입궁을 했는데 절차에 따라 입궁한 것이 아니라 정백창의 부정한 인연으로 입궁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정한 길이 한번 열리면 국가가 망할 징조이니 신이 밥을 먹다가도 수저를 놓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인조에게 올리는데, 인조는 내가 아직 그들을 빈첩으로 대한 적이 없는데 억지로 죄를 만들고 있으니 이는 필시 국가를 원망하는 간웅이 말을 날조하고 선동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면서 이명준을 국문해서 어디서 나온 말인지 철저히 조사해 엄단하라 라는 명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조의 정비 인여왕후 한씨는 품성이 굉장히 유순하고 정숙하고 검소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소현세자, 그리고 훗날 효종이 될 복림대군, 그리고 임평대군, 이렇게 3명의 아들만 성인으로 자랐고 나머지는 일찍 사망했습니다. 인조 13년 6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사망을 했고, 이 어린 아들이 바로 사망을 하자 거기에 충격을 받은 인여왕후 역시 열병을 얻어 나흘 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인조가 조씨를 알게 된 것은 이 인여왕후 왕후 사망 전이었지만 당시는 조씨가 어리기도 했고, 또 인여왕후가 사망을 한 후에는 초상을 치러야 했고, 또 인조 14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고초를 겪어야 해서 이 조씨를 가까이 하거나 후궁으로 삼을 여유가 없었죠. 그러다 인조가 병자호란 후 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정비인 인여왕후도 사망한 후이니 거리낄 것도 없었고, 조씨를 후궁으로 들인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조씨는 아름답고 총명하고 애교와 교태가 넘치는 이 조씨에게 푹 빠져버렸고, 조씨가 낳은 첫 딸 효명옹주에게도 지극한 사랑을 주었다고 합니다. 인조 15년이면 인조 나이가 40대였는데요. 두 아들이 청나라로 인질이 되어 끌려가고 더욱 쓸쓸한 마음뿐이었는데 이 후궁 조씨가 귀여운 딸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인조 삶의 유일한 낙이 되어서 효명옹주를 무척 애정했다고 하네요.
조씨는 조선 최고 악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인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세를 장악한 다음에는 틈만 나면 다른 후궁이나 또는 자신의 눈밖에 난 사람들을 모함하는 말을 임금에게 속살거려서 이 권내에는 조씨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하는 이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인여랑우는 굉장히 인자한 성품으로 후궁에게도 너그럽게 대했기 때문에 인여랑우가 살아있을 때는 내명부의 분위기가 굉장히 화목하고 좋았는데, 인여랑우가 사망한 후에는 이 후궁 조씨의 아나무인의 행동 때문에 내명부는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씨는 특히 인조의 총애를 받았던 수건 장씨를 미워했었는데, 수건 장씨가 회임을 하자 독이 든 과자를 먹여서 유산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말도 있네요. 조정의 중신들은 이 중전이 없는 마당에 후궁 조씨에게 빠져있는 인조의 모습에 불안과 우려를 느낍니다. 조씨가 아들이라도 낳는 날에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인조는 중신들이 재혼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서 마지못해 새 왕비를 드리기로 합니다. 혼인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조씨를 종사품 수건에 책봉해주죠. 딸을 낳은 조씨에게 공개적으로 애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1638년 인조 16년에 장렬왕후 조씨가 계비로 책봉됩니다. 당시 장렬왕후 조씨는 나이가 15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소녀가 44살에 인조의 왕후가 된 겁니다. 인천 부사였던 친정아버지 조창원은 이 어린 막내딸을 시집 보내면서 후궁 조씨와 대립하게 될 것을 무척 걱정했다고 하고요. 왕비가 되는 딸에게 국모는 삼가고 또 삼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소현세자가 있으니 왕자를 낳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당부가 없었어도 장렬왕후는 아들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명부 수장 자리에 오른 장렬왕후, 하지만 장렬왕후가 궁에 들어왔을 때는 조씨가 수건 풍계를 받았으니까 수건 조씨라고 할게요. 수건 조씨가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궁궐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미 수건 조씨에게 푹 빠져있던 인조는 장렬왕후를 외면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수건 조씨가 인조에게 중전이 중풍에 들었으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모함을 하는 말을 해서 장렬왕후는 경덕궁에 유폐되는 치욕을 갖기도 합니다. 결국 장렬왕후는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하게 되죠. 내명부의 수장인 장렬왕후는 처음부터 수건 조씨에게 기선을 제압당하고 만 것입니다. 수건 조씨는 효명옹주를 낳고 2년 후에 큰아들 숭선군, 그리고 다시 또 2년 후에는 둘째 아들 낙선군을 낳으면서 더 기세등등해지죠. 그런데 인조 17년 7월 인조가 갑자기 병이 듭니다. 오른손 손가락 사이에서 땀이 계속 솟았는데 푸르스름한 땀이 계속 솟아나더니 그 땀이 말라붙어서 밤톨만한 흔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땀은 온몸으로 퍼져서 흰옷이 녹색으로 물들 만큼 땀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추웠다 더웠다 하는 증상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식욕이 없고 또 붉은색 소변을 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죠. 병세는 점점 더 심해졌는데 병명조차 알 수 없었고 어이들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손을 썼는데 좀채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이때 침이 이형익이 인조에게 침을 놓는데요. 후에 다시 등장할 이름 이형익은 이 수건 조씨의 주선으로 내의원에 들어온 사람이었고, 인조가 종종 이형익의 침을 맞았는데 침술이 좋았던지 가벼운 병증을 많이 치료했다고 합니다. 인조가 이형익의 침을 맞고 있는데 또 다른 침이 반충익이 인조의 안색을 살펴보더니 이건 음사에 의한 증상이니 번침을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음사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기운이 들어서 병이 생겼다는 말인데,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려면 불에 달군 침으로 지지듯이 침을 놓는 번침을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충익의 말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옵니다. 인조도 이 말을 듣고 누군가가 나를 저주한 것인가? 라는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 임신중이었던 수건 조씨가 누군가가 분명 인조와 자신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려면 저주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인조를 닥달하게 되죠.
그리고 수건 조씨는 두 사람을 의심하는데요. 임금의 외면을 받고 있는 장여랑후, 그리고 저 청나라 심양에 끌려가 있는 소현세자의 세자빈 강씨를 의심합니다. 그 먼 청나라에 있는 세자빈 강씨가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수건 조씨의 논리에 따르면 인조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될 사람은 소현세자이지만 수건 조씨가 아들을 낳으면 소현세자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분명 세자빈이 불안해해서 저주를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수건 조씨는 앵무라는 단골 무당이 있었는데 콧구멍으로 말을 하는 신통력이 있었다고 해요. 입을 움직이지 않고 콧구멍으로 말을 하면 그게 신탕인데 이 신탕을 통해서 저주물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수건 조씨는 앵무를 궁으로 불러서 우리를 저주한 그 저주물을 모두 찾아라 했더니 앵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주물을 찾는데 인조가 머무는 창경궁에 14곳, 동궁에서 12곳, 그리고 인경궁에서 26곳, 경덕궁에서 4곳, 이렇게 많은 저주물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주물이 발견이 되자 선조의 계비, 임목대비 김씨의 궁녀들, 그리고 세자빈 강씨의 궁녀들이 혐의자로 잡혀와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되는데요. 절대 아니라며, 절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너무 심한 고문을 당하니까 몇몇 궁녀들은 마지못해 혐의를 인정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 사건 이후 인조와 수건 조씨는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그때부터 인조의 병세가 나아졌고 수건 조씨도 아들을 무사히 출산했다고 하네요. 이 저주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수건 조씨와 세자빈 강씨는 이때부터 원수지간이 되는데요. 세자빈 강씨는 수건 조씨가 저주 사건을 조작해서 소현세자와 자신을 몰아내려는 공작을 꾸민 것이라며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수건 조씨는 수건으로 책봉된 지 1년 만에 정사품 소원이 되고 또 인조 18년에는 정삼품 소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조 23년에 정이품 소이, 그리고 인조 27년에는 마침내 종일품 귀인이 되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조의 애정을 받으면서 품계가 수직 상승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중간중간 달라지는 품계대로 호칭을 부르기가 힘드니까 최종 품계인 귀인, 그러니까 조기인으로 바꿔서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645년 인조 23년 2월 18일 병자호란 이후 9년간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있던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조기인과 결탁한 호위대장 김자점이 조정의 실세였던 영의정 최명길과 그 세력들을 심기원의 모반 사건을 빌미로 몰아낸 다음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때입니다. 심기원의 모반 사건 이후 인조는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게 청나라에서 고생을 하다 돌아온 자신의 아들 소현세자조차 경계를 했는데요. 또 이상하게도 인조는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인조는 계속 몸이 아파서 이영익에게 매일 번침을 맞게 되는데 이때도 인조와 조기인은 누군가의 저주 때문이라는 의심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용의자는 세자빈 강씨였습니다. 그런데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2개월 만인 4월 26일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데 당시 나이 34살이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먼 타국 생활을 하느라 몸이 약해져 학질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끊임없이 독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소현세자의 주치였던 이형익은 소현세자의 병을 학질로 진단하고 또 소현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약 처방을 하고 침을 놓았었는데요. 소현세자가 사망을 하고 이형익이 세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죄로 탄핵을 받기도 했지만 인조는 이형익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긴 하죠. 그리고 당시 소현세자의 큰아들, 그러니까 인조의 손자인 원소는 10살 정도였는데 인조는 원손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후계자에서 제외시키고 자신의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습니다. 10살이면 당시 기준으로 세자가 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는데도 말이죠. 복림대군은 인조에게 자신이 세자로 책봉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두어 달라는 말을 했는데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죠.
당시 인조의 결정은 조정 대신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는데 영의정 김유와 김자점만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인조는 자신의 결정을 따라준 김자점을 매우 신임했고 김자점은 인조 24년 좌의정이 되었다가 이후 영의정이 되어 조정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세자빈 강씨는 남편의 죽음이 인조와 조기인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후 인조와 소현세자의 사이는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인조는 끊임없이 소현세자를 의심했었지요. 그런 인조이기에 아버지 인조가 아들 소현세자를 독살한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도록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조기인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세자빈 강씨는 이런 속내를 측근들에게 내비쳤는데 인조와 조기인 역시 세자빈 강씨가 자신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조 23년 인조의 건강이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인조는 세자빈 강씨가 자신을 계속 저주하고 있어 아픈 거라며 며느리를 증오하는 말을 합니다. 당시 세자가 된 복림대군의 세자빈 장씨는 임신 8개월이었는데 역시 아기를 저주하고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하기도 하죠. 그러던 중 조기인은 강빈의 측근 궁녀인 에란이라는 궁녀가 무담과 접촉을 해서 무언가 일을 꾸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기인은 에란이 강빈에게서 무슨 물건을 잔뜩 받아서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다라는 말을 듣고 에란의 방을 급습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소현세자가 죽은 후 어떤 무당이 말하기를 세자가 북경에서 들어올 때 비단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 비단 때문에 소현세자가 죽은 것이니 그 비단을 빨리 물에 띄어 버리거나 불에 태워 귀신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흉측한 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에란이 강빈에게 말을 전했고 강빈이 비단을 모두 에란에게 주어 무당의 말처럼 하라고 지시를 했죠. 에란은 일단 이 비단을 자신의 방에 두고 숫자를 세고 있었는데 조기인이 에란의 방을 급습한 겁니다. 조기인은 이 말을 전해 듣고 비단의 수를 같이 세는 척 하다가 일부러 방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인조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시녀들이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말을 하자 인조는 에란이 감히 요망한 무당과 통했단 말이냐 하며 에란을 내수사 감옥에 내려 국문하고 절해고도로 귀양 보내버립니다. 애양이 무당과 짜고 저주를 했기 때문에 조기인이 쓰러진 것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의 복림대군의 아내인 세자빈 장씨의 큰딸이 사망을 했는데 이건 역시 저주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강빈을 의심합니다. 강빈이 무당과 은밀하게 접촉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사람도 나타나죠. 인조는 강빈의 최측근 궁녀인 개황과 예향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강빈이 저주를 한 것이 맞지 사실대로 말해라 하며 추궁을 했는데 이들의 입에서는 강빈은 결백합니다 라는 말만 나오자 잔인한 고문을 하기도 하죠. 곤장, 압슬, 낙형 등 온갖 고문을 했는데도 두 사람은 강빈과 자신들이 무고하다고 주장을 했고 결국 한 달 남짓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조기인은 끊임없이 강빈을 의심하는 말을 인조에게 속살거렸고 무당 앵무를 불러 저주물을 다시 찾아내기도 하죠. 또다시 강빈 주변의 궁녀들이 잡혀가 내수사에 감금되어 계속 조사를 받으며 고문을 받았고 강빈은 철저히 고립돼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1616년 인조 24년 누군가 인조가 먹을 전복구이에 독을 넣은 겁니다. 인조는 이번에도 강빈의 짓이라며 의심을 했고 강빈을 후원별당에 감금시켜버리죠. 이제 강빈은 시아버지를 저주하고 독까지 써서 살해하려고 한 악독한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 저주 사건이나 전복구이에 독이 들어간 사건은 조기인의 자작극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다 해도 인조는 조기인의 말을 더 믿었고 며느리의 죄를 묻기 위해 며느리의 궁녀들을 더 잔혹하게 고문했습니다. 결국 강빈 측근 궁녀 예순이 강빈이 시켜서 저주물을 꾸준히 묻어왔다는 자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으로 강빈의 두 오빠도 체포돼서 곤장을 맞아 죽게 되죠. 그리고 인조 24년 3월 13일 강빈 역시 저주와 독을 쓴 죄로
친정으로 쫓겨나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때도 인조의 뜻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김자점 뿐이었고, 김자점은 이 일로 영의정으로 승진을 하게 되죠. 인조 25년 조기인의 딸 효명옹주와 김자점의 손자 김세룡이 혼인을 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김자점과 조기인이 그간 많은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후 조기인은 돈을 많이 들여서 큰 절을 짓거나 불상을 만드는데요. 한양 도봉산의 내원암에 커다란 불상을 만들고 시주를 하고 또 복을 짓는 원당을 만듭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원한이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해할까 두려워서인지 불사의 힘으로 이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1649년 인조 27년 인조가 갑자기 오한이 들며 몸이 좋지 않음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한, 두통, 고열로 괴로워하다가 5월 3일부터는 이영익에게 침을 맞았는데도 병세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5월 7일 병세가 더 심해지더니 다음 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의 뒤를 이어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효종입니다. 효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영의정 김자점을 귀양 보냅니다. 조기인은 엄청 당황하죠. 사실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조기인과 김자점이 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인조가 사망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꽃길은 계속될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효종이 다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세자 시절에는 절대 권력 김자점에게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였지만 왕을 넘어서는 권력을 가진 김자점과는 함께 갈 수가 없었죠. 효종은 또 조기인과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요. 조기인과 그녀의 딸 효명옹주는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죠. 자, 그런 와중 1651년 효종 2년 11월 저주 사건이 또 터집니다. 조기인이 효종과 장렬왕 후 이제 대비가 되었으니까 자의대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의대비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자의대비의 언니는 신약전의 부인이었고 신약전의 딸이 조기인의 큰아들인 숭성군의 부인이었습니다. 조기인의 이 큰며느리는 숭성군과 시어머니인 조기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요. 조기인이 또 영희라는 소녀를 숭성군에 첩으로 들이겠다는 말을 합니다. 영희는 조기인의 사위인 김세룡의 여종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의 소녀를 숭성군에 첩으로 들인다는 건 며느리인 자신을 감시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한 큰며느리는 자신의 이모인 자의대비에게 가서 이 서러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의대비가 이 말을 듣고 이 영희라는 소녀를 불러서 네가 감히 첩의 자리를 넘보느냐 하며 막 꾸짖었는데 영희가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조기인과 효명옹주가 효종과 자의대비를 원망하는 말을 자주 하고 이상한 짓을 했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상한 짓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니 조기인이 아침 저녁으로 우물물을 길어놓고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친 다음에 남몰래 왕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의대비는 효종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하고 제대로 조사를 해달라는 말을 하죠. 사실 그간 조기인에게 당한 수모를 한 방에 갚을 기회였으니까 자의대비 입장에서도 옳다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효종 2년 11월 효종은 영희와 다른 혐의자들을 또 체포해서 신문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 혐의자는 조기인과 효명옹주의 측근 궁녀들 그리고 앵무라는 무당이었습니다. 모진 고문을 받은 궁녀들은 결국 자백을 하게 되는데요. 효명옹주의 몸종인 어비가 옹주가 인조 살았을 때와 달리 궁중에서 자신을 잘 대해주지도 않고 선물로 주는 물건도 예전 같지 않아서 불만을 품어서 왕실을 저주하고자 했고 옹주가 조기인에게 이 말을 하자 조기인이 함께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임금이 효종과 자의대비를 저주하기 위해서 오래된 무덤에서 구해온 썩은 관의 조각 등 더럽고 흉한 물건들을 궐안 곳곳에 묻었고 효명옹주는 옷소매 속에다가 사람들의 뼈가루를 담아서 궐안과 이 효종의 동생인 임평대군의 집에도 뿌렸다라는 증언도 나오게 됩니다. 대신들은 조기인의 자코를 삭탈하는 등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된다고 했지만 효종은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후궁에 대한 예를 지키고자 해서 옹주의 남편 김세룡과 다른 주변 인물들만 붙잡아서 일단 신문을 했는데요. 그해 12월 10일 추국을 받던 조기인의 사촌인 조인필 등 4명이 옥중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효종은 누군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죽인 것이라는 의심을 해서 의금부 도사를 새로 임명해 배우를 찾아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조사 결과 무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김자점의 아들 김식과 옹주의 남편 김세룡, 그러니까 김자점의 아들과 손자가 이 수원부사 변사기의 군사를 동원해서 궁궐에 습격을 해서 효종을 죽이고 숭성군을 옹립하자라는 역모를 모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모에 가담했던 조성로라는 사람이 조기인이 사람을 보내서 죽은 아이의 두개골과 양손 그리고 새끼 고양이와 어린 흰 닭을 털 하나 기타나 상하지 않게 죽여서 햇볕에 말린 것, 그리고 벼락 맞은 나무와 무더미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등을 구해달라고 말을 했고, 또 자신의 두 아들 숭성군과 낙성군 중에 누구의 명운이 더 좋을지 점을 쳐달라라는 말을 했다는 자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렇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효종은 내가 직접 사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선왕의 총애를 받은 점을 고려해서 스스로 자결을 하라 라며 조기인에게 자결을 명했고, 조기인은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효종은 그래도 부왕의 총애를 받은 점을 고려해서 조기인을 특별히 예장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김자점과 그의 아들 김식, 손자 김세룡 등 그의 일가들은 모두 다 처형이 됩니다. 이 사건은 조기인이 인조 살아생전에 강빈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이 저주 사건으로 엮어서 죽게 만든 것을 되돌려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네요. 조기인의 딸 효명옹주와 아들 숭성군은 그래도 효종의 이복 동생들이어서인지 사형을 당하지 않았고, 효명옹주는 7년간 귀양을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옹주가 아니라 해도 여자라고 불리며 감시 속에서 살다가 숙종 26년 쓸쓸히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숭성군은 14살 되던 해 강화 교동으로 유배를 갔다가 송시열, 이경여 등이 당시 숭성군은 아무것도 몰랐고 딱히 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하며 상소를 해서 유배 4년 만인 1656년에 풀려났고, 그리고 1690년 숙종 16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권력을 탐하며 높이 올라가던 이들이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네요.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만간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이야기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쉬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